왜 그럴까요? 분명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 온기가 내 기운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본성이 못된 사람의 전형입니다.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집에 돌아오면 괜히 허탈하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마음의 경고 신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작아집니다. 잘못한 건 그쪽인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언제나 나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한 번의 행동 한마디 말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한 번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누가 진심으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를 단호히 잘라야 하는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못된 사람의 특징은 늘 비슷합니다. 그들은 선함을 이용합니다. 착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교묘해집니다.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하고 나중엔 권리처럼 굴죠. 처음엔 미안해하던 표정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고 그들의 친절 속에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평생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꼭 나타납니다. 처음엔 그럴듯한 말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도와주는 척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게 만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은 빚이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빌미로 감정을 조종하고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죄책감이라는 칼을 씁니다. 넌 내가 도와줬잖아.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의 자유를 묶어둡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에 헤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는 건 늘 착한 쪽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는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첫째,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둘째, 나의 선의를 시험하며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셋째, 자신이 틀려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는 단 한 번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틈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균열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보라 합니다. 그 행동의 가장 큰 단서는 타인의 감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타인의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반면 본성이 어두운 사람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약점을 무기로 씁니다. 이 말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신호,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며 서서히 주도권을 빼앗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착한 사람만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그 약점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감정을 주도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중심을 늘 자신에게 둡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비교합니다. 당신이 슬프다고 말하면 나는 더 아파봤다며 공감을 빙자한 경쟁을 합니다. 결국 대화는 위로가 아니라 피로로 끝나죠. 처음엔 그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심리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당신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 일로 서운해하면 곤란하지 않아? 이 말들은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결국 스스로 느끼는 감정조차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그들에게 설득의 도구일 뿐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울면 위로하기보다 또 시작이야 하며 피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그때조차 자신을 탓합니다. 이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죄책감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이런 말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조금만 다른 반응을 보여도 그들은 냉정해집니다. 마치 벌을 주듯 말을 끊거나 무시하죠. 결국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주도권 상실이라 부릅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건 폭언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무시는 가장 조용한 폭력이고 그 폭력은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부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감정이 항상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긴 겁니다. 착한 마음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상대의 악의 깊이를 모른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마음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결국 믿음이 상처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은 결코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어떤 말에 약한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관계의 권력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며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조심해야 할 건 불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다정함으로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칭찬과 배려로 다가와 언제든 마음의 고삐를 쥐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착한 사람의 선의를 시험하며 조금씩 경계를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떠오르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살피세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태도와 경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이 못된 사람은 이 경계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참는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은근히 떠보는 방식으로 관계를 장악하려 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이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오늘만 좀 대신해줘.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점점 잦아지고 당신이 거절하면 어색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라도 된 듯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당신의 반응입니다. 거절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남의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친절과 미안함을 교묘하게 섞어 당신의 마음속 경계를 허무는 데 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도합니다. 한두 번 허용되면 점점 더 큰 요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어느 날 지쳐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전에 넌 안 그랬잖아. 이 말 한마디가 착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 속에는 비난보다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을 예전에 좋았던 사람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입니다. 착한 사람은 변했다는 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용당합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일방적으로 무너집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조금씩 빼앗깁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기쁨이 있었지만 나중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않은 허무함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내밀죠. 이게 바로 경계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상대는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실험했을 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함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으면 언젠가 악의 도구가 된다. 착한 마음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마음은 무기가 됩니다. 그 무기는 결국 당신을 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무의식적인 이기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대신 익숙함으로 바꿉니다. 익숙함은 가장 교묘한 착취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노력할수록 관계가 가벼워지고 당신이 배려할수록 상대가 무례해진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그 관계는 존중이 아닌 소비입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너무 오래 버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나를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는 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입니다. 그 선을 허락 없이 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남는다면 당신 안에도 이미 그런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선을 다시 그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세 번째 신호, 자신이 틀려도 결코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과 앞에서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유를 듭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너도 그랬잖아.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이 세 마디가 바로 그들의 방패입니다. 결국 잘못은 인정되지 않고 상황은 다시 당신의 탓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싸움이 나도 결코 먼저 화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계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하면 상대가 자신보다 위에 선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흐립니다. 화제를 바꾸거나 웃음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만 찜찜합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될수록 당신은 자신이 늘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불편함을 문제 삼는 성격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매번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침묵을 사용합니다. 사과 대신 침묵으로 권력을 유지하죠.
그 침묵은 묵직한 압박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먼저 말하지 않겠다. 이 태도가 바로 본성의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국 당신이 늘 감정의 청소부가 됩니다. 싸움이 나면 당신이 정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풀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인내를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할 줄 아는 순간 비로소 성장한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허점을 들키기 싫은 두려움. 그래서 오히려 더 완벽한 척, 더 당당한 척 합니다. 사과를 못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착한 사람도 결국 닳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되죠. 괜히 말해서 뭐해? 또 내가 이상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말을 삼키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무감해집니다. 감정이 닳고 나면 관계도 끝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마음속 책임 회피의 습관입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우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의 허점을 먼저 찾습니다. 결국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배려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순간 이용당합니다. 진심을 보이는 순간 조롱당합니다. 그게 본성이 못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충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그들에게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당신의 평정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서 사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상처 위에 서서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침묵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고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즉, 왜 착한 사람이 늘 상처받는 쪽이 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놀이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늘 같은 상처를 반복할까요? 분명 이번에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또 비슷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또 같은 이유로 아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공통된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은 누구보다 관계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변해도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질까? 이런 마음은 선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그 틈을 못 된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너라서 말하는 거야. 이 말들은 공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력화시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늘 너 때문이야 라는 구조 속에 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더 참고 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관계의 중심은 무너집니다. 착한 사람은 사랑을 희생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희생은 관계를 지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는 기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고통의 근원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실망은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결국 분노로 바뀐다. 착한 사람은 분노조차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함을 미덕이라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참아라, 배려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그 말들이 평생에 덫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는 주는 만큼 받아야 지속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은 상대의 착함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들은 그 착함을 이용해 자신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은 늘 누군가의 인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떠나면 그제야 그들은 늦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마저 자신을 위한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이제 나한테 잘해줄 사람이 없네라는 후회. 결국 그들에게 타인은 도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말고 거리 두는 게 답입니다. 착한 사람은 말로 풀려고 하지만 못된 사람은 행동으로 지배합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침묵과 단호함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이 다른 관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내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는 설득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느긋해집니다. 그들은 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또 한 번 이겨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착한 마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착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착함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착함이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진짜 지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착함을 단단한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 말 대신 행동으로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법. 그 실질적인 경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건 미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차갑다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습니다. 끝까지 이해하려 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똑같습니다. 지친 마음과 무너진 자존감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달라진 듯 보여도 그건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못된 사람은 언제나 기억을 이용합니다. 당신과의 좋은 추억을 들먹이며 다시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그때 좋았잖아. 너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 이 말들은 감동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그 기억에 묶인 사람은 결국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좋았던 시간은 정말 둘 다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당신 혼자만의 희생이 많지 않았나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고 포기했는지. 이제는 그것을 좋았던 시절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눈물로 버틴 시간일 뿐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단 한 가지로 길러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의 일관성을 보세요. 좋을 때만 다정하고 불리할 때는 차가운 사람이라면 그건 결코 신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본성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늘 예측 불가능한 날씨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폭풍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함의 책임은 언제나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를 3번 이상 주는 사람은 이미 그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용서가 아니라 단절이 필요합니다. 단절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당신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선함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좋은 사람은 당신을 감동시키지만 건강한 사람은 당신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진짜 인연은 불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안정적입니다. 그런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못된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낭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려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편안함만 남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순간 그들의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단절의 의미와 그 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내려놓는 법. 그 조용한 해방의 순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단절이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옵니다. 도무지 맞춰지지 않는 관계, 아무리 대화를 해도 상처만 깊어지는 사이.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끊을 순 없잖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연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인연의 탈을 쓴 고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남아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의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독한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썩은 인연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떠나는 용기도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괴로움을 멈추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관계에서 행복한가? 나는 그 사람 곁에서 평온한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입니다. 마음이 떠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단호해질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거리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편하면 됐어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진짜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잃은 게 아니라 당신을 소모시키던 짐을 내려놓았다는 걸.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제야 웃음이 돌아옵니다.
진짜 평화는 관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당신이 그만큼의 자리를 내준 겁니다. 이제 그 자리를 조금 비워두세요. 빈자리에는 늘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며 당신의 상처를 말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괜찮구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그 자유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자유를 되찾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착한 사람이 나쁜 세상을 바꾸려 하면 병이 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지켜 세상을 견뎌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잠시만 마음속에서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의 평온을 빼앗는 인연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타리가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 작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